사실은 일본 가정 드라마 한참 잘 나가는 쓸 때 일본 드라마의 부분을 약간 우리가 조금 그 다운 부분도 있어요. 조금 더 그 한번 봅시다. 어, 그래서 일본인들이 보는 한국 문화의 도덕적 우월성과 매너는 한국의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오인일 수도 있지만 너무 과장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주요점은 아시아적 정체성을 그러한 정서에 찾는다는 것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라든지 또는 드라마라든지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의 정신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연관돼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인 부분도 연관돼 있고 정치적인 부분도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중국 수용자들은 한국의 전통에서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발견하고 이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군과 허준이 중국과 유사한 양식의 요리와 한약을 소재로 하여 특히 중국에서 인기를 끈 것처럼 역사 드라마가 보이는 양국의 유사성에 흥미를 느끼고 있죠. 유교나 일상 관습에서 중국의 전통을 한국이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를 느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수용자들의 한국 역사 드라마에 대한 토론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도덕적 우월성입니다. 아시아적 전통 문화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쪽에서의 일본과 중국도 그러하건대 비교적 아시아 동방 A족이죠. 뭐 동방 아시아 쪽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동방 A족으로 더 손꼽을만 하다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는데 아시아권에서조차도 우리나라의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도덕적 우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더욱더 그러겠죠. 동구권이나 동유럽이나 서유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중에서도 여러 중국, 일본을 제외한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나중에 다 나옵니다만 도덕적 우월성을 높여서 하고 있어요. K-팝 아이돌들을 보면서도 상당히 그러한 모습의 매료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심층 인터뷰를 젊은이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차차 한번 들여다 봅시다. 자, 그래서 아시아의 수용자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미디어를 사용하는 일상에서 느끼는 아시아적 가치, 그들의 한류를 보면서 평가한 유교 문화의 정통성에 대한 발화도 실체라기보다는 욕망의 기제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교는 사실은 중국에서 나왔죠. 공자 시대 때부터서 유교, 조상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주군을 섬기고 하는 임금을 섬기고 군신 유의라든지 그래서 또는 장유유서라든지 어른을 공경하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사실 정치 경제적 토양에서 변형되고 쇠퇴하는 과정을 보였습니다. 특히 군대와 가정에서 유교는 구태의 상징이자 수구 보수를 의미하는 근대화 걸림돌로 도외시되어 온 것이 아시아 제국 역사적 과정이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아시아 수용자들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근거도 전통적 자체보다 모던 혹은 포스트한 모던한 내용과 형식의 전통적 가치가 녹아있다는 인식에서 촉발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던하다, 포스트 모던하다 이런 부분들 아까 뭐 퓨전 드라마, 퓨전 사극 같은 것도 모던한 것들이죠. 거기에도 이런 유교적 사상, 전통적 가치를 녹여 제작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높이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중국 수용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유교 사상을 녹아 있는 한국 드라마 부분에다가
더욱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생활 양식 이런 부분을 더 동경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일상 환경에 따라서 의상, 음식 등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취향을 한국 역사 드라마가 보이는 영상에서 발견하고 재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들 수용자는 한국 드라마를 접하면서 한국의 빠른 발전에 깊은 인상을 받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용자들이 한국 미디어를 수용하면서 한국을 이상적인 발전의 모델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국주의의 일본, 근대 역사의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라는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을 배척하고 한국은 발전의 모델이 되는 우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적으로 간주하고 있죠. 중국 사람들은. 한편 일본의 우리나라도 사실은 중국과 일본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이념적인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뭐 사회민주주의라고들 얘기들을 자기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로 바뀌었지만 소련이 구소련이 그 고르바초프라는 그 러시아의 대통령 머리에 이렇게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르바초프의 그라드노스트 그런 개혁 개방의 정책을 통해서 사회주의가 많이 개방이 됐어요. 공산주의가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념도 여러분들 이제 사회에 나가시기 일보 직전인데 어떤 상식적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이념, 이데올로기를 놓고 봤을 때 정치적인 이념과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혼재해서 사용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상대적 용어, 반대말은 민주주의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쉽게 하고 있고 우리가 하도 공산주의 하니까요. 그다음에 자본주의는 뭐 사회주의하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사회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주의라든지 독재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왕권주의라든지 왕족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군사 독재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히틀러의 뭐 전체주의 또는 독재주의 이런 것들은 다 정치적 이념이에요. 정치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경제적 이데올로기는 대표적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헤겔의 영향을 받아서 마르크스가 주창한 공산주의 이론과 공산주의 이론이 마르크스 때만 해도 나올 때만 해도 헤겔의 정바답 이론을 받아서 상당히 그럴듯하게 좀 유의미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실용화하면서 상당히 사회주의와 덧붙여가지고 굉장히 어떤 강압적인 공산주의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소리 말하면 공산당원들만 잘 살고 권력을 쥔 사람들만 잘 살고 이러한 모순도 낳게 됐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결국은 개혁 개방 고르바초프로부터서 시작한 개혁 개방이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개방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지금은 빅2로 미국과 중국이 경제 상황에서도 거의 쌍벽을 이룬 정도가 돼버렸어요.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빨리 좀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좀 알고 계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유는 교수님도 러시아, 소련, 구소련도 가보고 중국도 다 가보고 다 했어요. 출장을. 북한도 물론 나중에 북한 얘기 제가 또 드릴게요. 북한에서의 한류, 케이팝 궁금하시죠? 이 부분에 그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개방이 됐는지 이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그런데 문화적 어떤 수용 양태죠. 어, 이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이후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경제적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어, 그 전에는 공산주의 할 때는 어, 왜 경제가 발전이 안 됐냐면요. 백화점을 가보니까 딱 5시 30분에 문을 닫아요. 퇴근 시간 되면은 더 이상 옷을 팔지 않습니다. 물건을 팔질 않아요. 어떤 곳에서도. 그러니까 어, 뭐 인센티브가 있거나 일을 잘한다고 해서 뭐 직급이 올라가나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분배를 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어떤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눈치만 보고 요령을 피우고 자꾸 어느 정도 똑같이 분배가 되니까 그 공산당원 외에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경제가 발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어떤 개선 방향을 생각을 한 거죠. 어, 그래서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큰 결심을 해서 개혁 개방을 하게 됩니다. 어, 사하린이 구소련의 영토죠. 거기서 큰 공연도 제가 했어요. 저도 뭐 우리나라에서 조용필, 이선희 씨 뭐 이렇게 다 갔었는데 거기에 북한 그 극단하고 예술단하고 거기서 공동으로 우리도 만나서 MC 주최로 그 쇼를 했어요. 어, 그래서 뭐 회식도 하고 같이 뭐 최초로 저는 그걸 이제 여기 정말 갔더니 그 지금의 북한의 장마장처럼 그 어떤 그 일선 시장에서 달러를 원하는 그 상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통역하고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 젊은 층에서도 한인 교포 3세들이 달러를 달라고 계속 좀 그 어떤 부탁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개혁 개방이 상당히 됐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는 중국 공산당의 국립 영화 제작소에서 만든 인터거리라는 영화를 보고 시사회에서 펑펑 울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젊은 여성 18살, 19살 된 여성들이 유럽에서 개혁 개방이 되니까 유럽에서 온 중년의 4, 50대의 머리도 막 벗겨주고 물론 이제 노총각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 돈의 힘에 의해서 그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해서 유럽에 가서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신용카드를 많이 만들어주고 상품도 많이 선물도 많이 사주고 또 쓰고 싶을 만큼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데 매달 자기 부모한테 러시아에 이렇게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들게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고국에 대한 마음을 기리다가 결국은 병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남편이 되게 착한데 고국으로 다시 이렇게 돌려보낸다는 그러한 그 스토리예요. 그래서 자기 그 가족들을 상봉하고 굉장히 그 감격의 눈물들을 흘린다 이런 내용인데
그걸 보고 개혁 개방을 부르짖었던 역사적인 그 사람이죠, 고르바초프는. 그런데도 그 모습을 보고, 영화를 보고 굉장히 민족의 그 어떤 아픔을 보고 울었다, 흐느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사회주의는 버리지 않아요. 사회주의는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경제적 체제인 공산주의는 변형을 시켜서 자본주의화하고 있습니다만, 외국과의 교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어떤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런 부분은 결코 버리지 않는 그런 부분을 그 일화에서도 제가 좀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상식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우리 특히 젊은 분들이,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의 수용자들이 아시아적 전통 가치를 보다 강조하지만 이것도 전통성 그 자체는 아니고 슈니피앙으로서의 아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어떤 그 아시아, 자기네들의 어떤 그 제국주의 사상의 겉으로 하는 그런 것이란 얘기죠. 일본 수용자들은 한국 드라마가 보이는 규모의 경제와 포스트 모던한 형식을 높이 평가하고 일본 드라마보다 선호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쭉 이렇게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제가 이거 자료방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걸 다 설명하기는, 읽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쭉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쭉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한국 역사 드라마에 나타난 자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강한 저항을 보인다 거죠. 중국 수용자들이 일본 수용자도 마찬가지죠. 대한 편견 인터뷰 과정에서 종종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일본 사람들 굉장히 비열하게, 중국 사람들도 좀 쪼잔하게,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특히 상인들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 그다음에 역사 드라마에서 그 중국의 항상 그 대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견지에서 우리나라를 조망하는 그들의 태도, 어떤 뭐 사신이 와서 왕에게 건방지게 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모습들은 상당히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중국과 일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게 만들죠. 이와 같이 아시아의 한류 팬들이 이 드라마라는 게 그러세요. 굉장히 허구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그 옛날 MBC 지방서 사장도 하시고 PD, 드라마 PD 우리나라 일기생인 분이 있어요. 일기. 고향에 시골이지만 고향에 동상까지 세워주시고, 그래서 수사반장,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MBC 수사반장, 전원일기 이런 거를 만드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아주 드라마로서는 가장 오랫동안 한 게 전원일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수사반장도 이분이 만드셨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말이죠. 이분이 전라도 분이세요. 근데 수사반장은 범죄 드라마인데요. 범죄 수사 드라마인데 거기에 꼭 범인들이나 또는 가정부 이렇게 좀
뭐 가정부 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범인들 그런 전부 전라도 사람으로 전라도 사투리를 쓰게 해서 그 이러한 이미지는요, 그 성인들 교수님 나이보다도 아래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그 연령층이 제가 이제 60대 초반이니까 우리 나이로 50대까지 또 뭐 40대부터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입니다만 통계적으로 지금의 50대 이상 뭐 5, 6, 70대, 80대 이분들은 거의 전라도는 범죄 소굴, 전라도 사람들, 천안 사람들 뭐 이러한 인식을 갖게 만든 드라마라고 저는 그분에게 상당히 그 한때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박정희 독재 시절에 그러한 나온 드라마였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처럼 드라마가 일반 국민들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그 사상적 영향이라든지 정신적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코미디라든지 쇼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때그때 웃고 넘어가고 즐기는 정도로 갑니다만 드라마는 오랫동안 감동도 주고 그다음에 어떤 그 충격도 주고 그다음에 그 희노애락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많은 영향을 정신적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그 어떤 역할은 그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픽션이라고 하더라도 드라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제작 과정에서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 이와 같이 아시아의 한류 팬들이 한국 미디어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이에 몰입하게 되는 것은 보다 근원적인 욕망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 미디어를 보면서 서구 문화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 또 자국의 발전 과정에서 상실한 가치, 이런 것들을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키워드는 뭐죠? 그래서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조금 그 자기 나라들보다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더욱 그 좀 발전적이고 퓨전적이고 모던하고 포스트 모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유교라든지 어떤 예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같이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에서는 어떤 그 동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예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언어 자체에서도 I, you, 뭐 존댓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그 어떤 서구에서 발견할 수 없는 동방 에이지국의 어떤 모습 그러면서도 모던한 이런 것들이 같이 그 함유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3의 대안으로 이상적인 아시아를 상정하고 이를 용망하며 동일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아시아적 연대감을 형성한 이러한 데 기여한다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특히 일본과 중국의 수용자들이 한국 드라마 시청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맞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되고 한국이 근대적 발전과 전통적 가치를 양립시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죠.
사회주의 체제에서 한국과의 단절로 인해 일반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가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의 사회 문화를 차츰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 북한 사회에서도 이제는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그 거의 세계에서도 유일하다 정도시피 개방 개혁을 활짝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현실이죠. 자,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북한 가서 방송도 하고 왔습니다만 주민들의 모습이라든지 놓고 봤을 때 나중에 제가 보여드립니다만 그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 젊은 층에서 갖고 있는 휴대폰의 앱을, 화면에 깔려있는 앱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상당히 놀라실 겁니다. 게임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는 사회에서 어떠한 장벽이 있겠습니까? 물론 국가적으로 체제적으로 장벽을 치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젊은 층에서 어떻게든지 그 타국의 문화라든지 특히 드라마 또는 K-팝, 한류 이런 것들을 시청취하기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북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직접 인터뷰는 하지 못했어도 북한에서 탈북한 우리나라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의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이만갑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디테일한 얘기까지는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방송도 북한에서 고위층에서는 또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민감한 부분까지 이렇게 방송에 내는 것은 물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민감한 부분은 편집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나중에 또 제가 북한 방송의 우리나라에서 윤도현 씨도 가고 다 갔었죠. 쇼 프로그램에서의 그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다녀와서 연출자가 편집했을 때 그 심정, 그 주민들의 표정들을 어떤 사람들 흐느끼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을 다 편집했어요. 사실은 북한 고위층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항의를 하게 되겠죠. 그러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나중에 북한 부분에 대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중국 사람들 개방 이후 중국적 발전의 모델을 급히 찾고 있는데 한국 드라마에서 그걸 찾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시아 수용자들은 한국 역사 드라마에 반영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저항과 비판의식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아시아적 정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죠. 이는 아시아적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에 한국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성이 본래 문화 권력과 다른 방식으로 일반 수용자들의 일상 속에서 흡수 융합된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자, 더욱 우리가 수용자들이 그리는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이 그리는 그리고 느끼고 있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한국의 실제 디테일한 현실이 아닌 단순히 미디어가 그려낸 드라마상으로 또는 허구적으로 그려낸 이미지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록 픽션에 의한 것일지라도 드라마가 그리는 현실에서 아시아 수용자들은 아시아적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욕망하고 동일시하는 아시아적 정체성은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더 강렬한 것이며 아시아의 한류 팬들은 이 욕망에 의해 이데올로기를 봉합하면서도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고 그들 나름대로 담론으로 현실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수님이 지금 드라마에서부터서 지금 아시아권에서부터서의 드라마 수용 형태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역사 드라마라든지 뭐 현대극까지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뭐 장황하게 얘기 안 하더라도 결국은 이 한류로 시작되는, 한류라고 아까 얘기한 거는 클론의 중국 공연이라고 했죠. K-팝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정식으로 명칭은, 그래서 뭐 그 전에 인류도 있고 중류도 있었단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문화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K-팝을 한류로 중국에서 정식으로 칭하면서 청년신보에서, 그래서 비로소 한류란 말이 잉태가 됐고 그 뒤로 계속 세계적으로 한류란 말이 나오고 그게 많이 밈으로서, 밈 나중에는 얘기합니다. 밈으로서 널리 퍼지는 그런 역할을 했단 얘기예요. 밈은 나중에 문화가 문화로 퍼지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사람이 죽어도 유전자는 자식들에게 계속 물려서 조상 대대로 어떤 그 유전자가 흘러간다는 그런 우리 어떤 육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어쨌든 이러한 한류 부분, 이런 부분이 시작은 드라마에서부터서 시작을 했다. 명칭을 한류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드라마들도 한류라고 얘기를 하죠. 시작은 드라마에서 시작했대. 호칭을 부를 때는 K-팝에서 나왔다. 그리고 요즘에는 드라마의 해외 수출이 조금 뜸한 반면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뭐 설명을 못 하더라도 이거 자료는 다 올려드릴게요. 그 역사적 그 흐름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제가 요약해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흥미로울 겁니다. 어쨌든 드라마가 처음에 그 해외 판매가 많이 되면서 많은 세계인들에게 호응을 받다가 드라마에서부터서 드라마가 약간씩 침체기 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이 K-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 한류 문화가 K-팝으로 인해서 정말 그야말로 아이돌들이죠. 아이돌들의 역할에 의해서 엄청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적 흐름이 있어요. 거기에 최초로 시작된 게 드라마였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특히 우리 K-팝의 수용 형태를 보면요,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과 중국이에요. 특히 중국 같은데 인원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그 중국의 정책이 아까 얘기한 동북아시아 그 동북성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한 정책 비슷한 것들을 다시 지금 내놓고 있어서 약간 걱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그죠? 그런데 어쨌든 언젠가는 뭐 또 다시 그 많은 민중들의 어떤 시민들의 그 어떤 바람이랄까 열망을 이겨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로부터서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프랑스라든지 또 서유럽, 동유럽 특히
공산국가들이 좀 많았던 그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았던 그런 나라들에서 이 케이팝이 열망이 높아가면서 상당히 그 문화적 어떤 그 열망과 그다음에 개혁 개방 그 더욱더 어떤 그 아래로부터서의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로부터의 혁명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K-팝으로 인해서 아이돌로 인해서 엄청난 그 역사적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 우리 문화 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문화 부분을 우리가 문화 법제 이론을 얘기할 때 법제와 이론 부분은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의 저작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초상권 문제라든지 또는 명예훼손 문제라든지 그런 법제적인 또 미디어에서 나오는 법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그 연구자들이 또 연구해 놓은 논문들과 함께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아래로부터의 젊은 층으로부터의 어떤 혁명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빌보드 차트 1위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비틀스 이후로 대중음악에서 이러한 역사적 현상을 빚어내고 있는 그룹은 BTS밖에 없어요. 지금 그 비틀스 이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로 누가 좋아하죠? 젊은 층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밈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밈이 저간에 깔려서 어떤 젊은 층으로부터서의 아래로부터서의 혁명은 문화적 혁명은 정치 경제를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K-팝이나 아이돌의 이러한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인들이 조망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의 첫 어떤 단초를 제가 설명드릴 때 이러한 아시아에서부터서의 중국이나 일본에서부터서의 동일시 어떤 그 아시아의 유교 사상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동시에 갖추고 있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이런 부러운 모습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중국은 더 이제 대국이다 보니까 경제적 부분이 미국과 겨룰만큼의 어떤 국가적 경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 어떤 그 산업 논리로 봤을 때는 한국에 대한 부분을 아직도 불허하고 있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국, 일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나라에 지금 분배가 되고 있다. 분배란 말이 밈이 여러 형태로 문화적 밈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국 역사 드라마는 자본주의와 민족주의의 선명한 이데올로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아시아 수용자들에게는 이데올로기를 넘어 즐거움과 희망의 메시지로 해독되고 있고 이는 아시아적 정체성을 향한 집단적 욕망에 기인한 것이다. 이 부분이 중국과 일본이 우리에게 열광하는 그러한 이유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어적 특징에서 봤을 때도 아시아권에서 얘기한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언어, 어른들을 공경하는 의미에서의 언어적 그 존대어 이런 것들이 서구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국을 알게 되면서 언어까지 알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젊은 층에서 어른들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보다는 젊은 층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곳곳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나라들